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정세 분석가 김진혁입니다. 2026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국제 외교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이례적으로 이 외교를 디플로머시 리치트 더 레벨 오브 타우, 즉 외교가 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에서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항일이라는 공동의 역사로 중국의 마음을 먼저 열었죠. 하지만 회담장에서는 사드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안보 주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병난도 정신을 소환하며 기술 협력이라는 실리를 챙겼죠. 명분, 안보, 실리.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엮어낸 외교였습니다. 오늘 그 전말을 분석합니다. 2026년 1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문지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였습니다. 외교 프로토콜상 국빈 방문은 수도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관례를 깼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이 항일 투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임시정부는 우리 헌법이 명시한 정통성의 기원입니다.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중국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한 나라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중국 CCTV는 임시정부 방문을 15분간 생중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일정을 이렇게 길게 다룬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우리는 형제국가다라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외교관이 아니라 14억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려 해도 자국 국민이 한국에 호의적이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먼저 중국 여론을 장악한 겁니다.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할 때도 전용기가 아닌 고속철을 이용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인프라를 직접 이용하며 존중을 표시한 거죠. 하지만 이 온화함은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베이징 회담장에서 펼쳐질 강경함을 위해 먼저 감정의 완충제를 깔아둔 겁니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일방적 강경함입니다. 상대를 자극하면 협상 자체가 깨지죠. 하지만 먼저 신뢰를 쌓은 후의 강경함은 다릅니다. 그건 원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바로 도의 원리입니다. 부드러움으로 시작해서 강함으로 마무리하는 것. 유약승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베이징 회담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사드 카드를 꺼냈어요. 2017년의 악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죠. 한국 경제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는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대응이 기존 한국 대통령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했죠. 사드는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중국 기자들 앞에서 중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정면으로 한 겁니다. 보통의 외교라면 자살 행위죠. 그런데 왜 이게 먹혔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상하이에서 쌓은 감정적 자산. 중국 인민은 이미 한국 대통령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자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었죠. 우리를 존중해준 한국에 왜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명확한 선 긋기가 주는 신뢰.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모호함입니다. 상대가 내 의도를 모르면 최악을 가정하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했어요. 안보는 양보 불가, 하지만 경제는 협력 가능. 이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은 안보 문제에서는 절대 굽히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 대신 경제로 가자. 이런 계산이 가능해진 거죠. 중국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온건한 논평을 냈어요. 2017년처럼 경제 보복을 암시하지도 않았죠. 왜일까요? 중국도 계산을 한 겁니다. 한국과 전면전을 벌여서 얻을 게 뭔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면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삼성 반도체 없이 중국 AI 산업이 돌아가나요? SK 하이닉스 메모리 없이 중국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나요? 중국은 깨달은 겁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여기서 핵심 전략이 드러납니다. 이재명은 분리의 외교를 구사한 겁니다. 안보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기존 한국 정부들은 이 둘을 묶어서 협상하려 했죠. 우리가 경제 협력해줄 테니까 안보 문제 좀 봐달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한 나라의 협상법이에요. 모든 걸 거래 대상으로 올리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했어요.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우리 주권이다. 대신 저쪽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이게 강한 나라의 언어입니다. 시진핑의 표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존중 같은 게 느껴졌죠. 강대국 지도자들은 비굴한 상대를 경멸하지만 당당한 상대는 존중합니다. 한 중국 외교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재명은 다르다. 그는 우리한테 애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협상이 쉽다. 우리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명확함이 신뢰를 낳고 신뢰가 협력을 만든 겁니다.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의 핵심 갈등 지점이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동안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뇌관이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 뇌관을 해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폭발하지 않았어요. 왜? 상하이에서 깔아둔 감정의 완충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선 긋기가 만든 예측 가능성 때문이죠. 이게 바로 도의 외교입니다. 부드럽게 접근해서 마음을 얻고 강하게 선을 그어 존중을 받는 것. 양보하는 듯 보이지만 핵심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싸우지 않으면서도 자기 것을 지키는 것. CNN이 감탄한 건 바로 이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사드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상회담 둘째 날 이재명은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제목이 병난도에서 미래로였어요. 1000년 전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난도. 그곳에서 거래된 건 고려청자였죠. 전 세계 어디서도 만들 수 없는 독점 기술. 그 기술 하나로 고려는 작은 나라였지만 국제무역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은 이 비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병난도는 반도체이고 배터리이며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협상 카드를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화면 반도체 제조 공정, 삼성의 SK 로고. 숫자를 보면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디램, 낸드 플래시, AI를 돌리는 모든 시스템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AI 굴기를 선언했어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모두 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엔비디아 H100, A100 같은 고성능 AI 칩은 중국에 팔 수 없어요. 중국 AI 산업은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의 반도체를 팔 수 있어요. 물론 최첨단 제품은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부품들이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어요. BYD, NIO, 샤오펑. 이들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죠. 그런데 고성능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만듭니다. 중국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0년 전 고려는 청자라는 기술로 국제무역의 중심이 됐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 있었죠. 2026년 한국의 청자는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필요성이 국격을 만드는 시대. 이게 21세기 권력의 정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연설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만하지 않지만 비굴하지도 않은 이 균형이 그들의 존중을 얻어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 직후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방중 외교를 일면에 다뤘습니다. 아사히 신문 한중 밀착, 동아시아 균형 흔들리나. 요미우리 신문 한국의 독자 행보, 일본의 경고. 일본의 당황은 전략적 오판이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미일 라인을 벗어날 수 없다고 계산했습니다. 북핵 위협과 경제 의존 때문에 결국 일본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봤죠.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일본이 배제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한중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 동아시아 경제 구조에서 일본의 위상이 약화됩니다. 일주일 후 다카이치 총리는 청와대에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일 반도체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2019년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협력을 제한합니다. 한국이 중국이라는 옵션을 확보하자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효과입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미국도 긴장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방중 직후 전격 방한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우려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데 중국과 가까워지면 대중 압박 전략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입니다. 사드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25%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와 협력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동아시아 안보 구도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더구나 미국 첨단 산업도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안보와 경제를 명확히 분리하라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슈피겔 한국 모델 마이너스 중견국 외교의 새 지평. 영국 이코노미스트 균형의 예술, 한국이 증명한 가능성. 유럽도 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 특히 독일은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그 딜레마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명확한 원칙 위에서 유연한 협력을 구사한다.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세 가지를 핵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레드라인. 안보 주권은 절대 양보 불가. 둘째, 실질적 레버리지.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술 보유. 셋째, 감정의 정치. 역사적 유대로 신뢰 구축.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강대국의 압박 없이 독자 행보가 가능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방중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권력구도 자체의 재편입니다. 과거 미국-일본 중심, 한국은 보조 역할. 현재 한국이 독자 변수로 부상. 일본은 대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꼈고 미국은 동맹 관리의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해졌으며 중국은 한국이라는 협력 창구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선택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건 아시아 권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의 근본은 기술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했기에 협상력이 생겼습니다. 21세기 권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자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혁신을 멈추면 이 레버리지는 사라집니다. 외교력은 결국 국가 전체 역량의 반영입니다. 연구소, 공장,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실력이 외교관에게 협상 카드를 주는 겁니다. CNN이 도의 경지라고 평가한 이 외교도 결국 실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역사 외교는 중국 여론을 장악하는 전략이었고 베이징에서의 사드 정면 돌파는 명확한 원칙 제시였으며 기술 협력 제한은 실질적 레버리지 활용이었습니다. 부드러움과 강함, 원칙과 유연성. 이 균형이 가능했던 건 뒷받침할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한국 외교의 하나의 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나라. 끌려가지 않고 선택하는 나라. 이게 한국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일회성으로 끝날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정상이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쓸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